이런 얘기가 사실 조금 잘 안 나오는 편인데 그 전에 잘 나오던 얘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수익자는 현존 특정 인물이 아니어도 그래도 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현존 특정 인물이 아니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성립한다. 오. 그러면 이 제3자가 수익자가 말이죠, 뱃속에 있는 태아입니다. 태아입니다. 자, A가 B하고 계약을 해요. 자, 어떤 계약하는데 내가 물건을 내가 파는데 대금은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 스몰 B한테 스몰 A, 자, 이 사람의 태아 이쪽에다가 대금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얘는 뱃속에 있는 아이입니다. 태아가 제3자가 되는 이런 계약도 일단 성립할 수 있다. 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계약 성립 당시에는 얘는 이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 안 하거든요. 취득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이어도 괜찮아요. 다만 나중에 수익 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생겨날 때는 말입니다, 얘는 태어난 아이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제 갓난아이니까 직접 의사 표시 못 하겠지만 그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 자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얘가 만약에 태어났습니다. 출생했습니다. 출생했다고 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이걸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권리가 생겨나요. 이게 수입 표시함으로써 권리가 생겨날 때 이때는 태어난 아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계약 당시에는 얘는 태아이어도 괜찮아요. 일단 이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죠? 또는 아직 설립 안 한 법인이어도 괜찮다. 여기는 아직 설립 안 한 법인이어도 괜찮다. 괜찮아요. 다음은 수입 표시할 때는 설립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해제를 보겠습니다. 해제. 자, A가 이 부동산을 을에게 B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대금 지급을 지체해요. 지체하면 이쪽에서 방법은 그 지체하고 있는 대금을 지급하라 라고 청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자, 채고 한번 했다가 안 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래도 괜찮고, 그죠? 이행 청구에 소를 제기해도 괜찮고, 이행 강제입니다, 그는. 해제도 괜찮아요. 이게 이행 지체 때문에 해제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뭘 한번 한다? 채고 한번 해야 돼요. 이제 채고 한번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사람이 미리 사전에 말입니다. 사전에 나는 대금 지급 안 하겠다고 거절 표시를 했었다면 그러면 채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미리 이미 말했다면 말입니다. 돈 안 준다고 이미 했는데 이걸 못하랍니까, 그죠? 사전 이행 거절 표시였다면 이건 채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전 이행 거절 표시가 이게 아주 명백하게 했다면 그때는 이쪽에서 해제할 때 우선 이행기가 그 도래하기 이전이어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채고는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반대 채무 제공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조합에 받지도 않을 건데, 그죠? 이쪽에서 이행 거절 표시를 아주 명백했으니까 일단은 세 가지가 필요 없어요. 이행 거절 표시를 명백히 하면 이거는 이행 불능이나 마찬가지로 봐요. 이행 불능된 거나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A 소유 물건을 B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행기 전에 A가 이 물건을 자기 잘못으로 이걸 파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해제할 수 있겠죠, 그죠? 해제하고 매매 대금 다 돌려받고 이미 준 거 말입니다. 손배 청구 들어가겠죠, 그죠? 해제할 때 이행기 기다려보면 뭐합니까? 어차피 파손된 건데. 이행기 전에 해제할 수 있죠, 그죠? 그래, 최고 필요합니까? 최고에서 될 것 같으면 불능이 아니죠, 그는. 그죠? 최고 필요 없습니다. 또 자신의 반대 채무 제공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저건 안 되는데, 그죠? 자, 다시 이행 거절 표시가 명백하다면 이거는 이행 불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행 불능된 거나 마찬가지로 이행 개전할 수 있고 채고 필요 없고 반대 채무 제공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482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최고를 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억에 이행 의사가 없는 경우 A 보시면 채무자가 미리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 이행 거절 표시죠. 사전에 이행 거절 표시였으면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어도 그리고 최고 없이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니은의 정기행위이다. 자, 정기행위는 예컨대 뭐였죠? 결혼식에 입을 예복 주문, 그 다음에 아버지 칠순날 쓸 음식 주문, 그죠? 요리 주문. 이런 건 제때 안 오면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정기행위. 자, 정기행위를 지취했다면 당연히 최고 필요 없겠죠, 그죠? 최고 안 하고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3번 첫 줄 기억하시고, 이행 지체에 따른 그 법정 해제권의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그죠? 일종의 예를 들어서 어떤 특약? 최고 배제 특약. 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지체하면 매도인은 최고 안 하고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할 수 있다, 그죠? 바로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경감하는 특약도 괜찮다. 그 다음에 밑에 이행불능에 따라 해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불능이면 이때 이행불능은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이다. 맞습니까? 책임 있는 불능이라 해야 돼요. 책임 없는 불능이면 무슨 문제입니까? 책임 없는 불능이면 아까 했잖아요. 자, 불능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자, 책임 만약에 있는 불능, 그 다음에 책임 없는 불능. 책임 있는 불능은 이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겨나요, 그죠? 책임 없는 불능일 때 이때 채무가 소멸 내면서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 즉 위험부담 문제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책임 있는 불능이라야 그래야 이 문제가 돼요. 자, 이쪽에 채무가 책임 있는 그런 불능이었다. 이랬을 때 이제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지하고 손배 청구 들어가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행기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없고 최고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또 자신의 반대 채무 제공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 없어요. 책임 있는 그런 불능일 때 해지한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변적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반대 채무 제공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얘기가 밑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괄호 2번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불능이라 해야 돼요. 한 번 더, 책임 없는 불능은 무슨 문제?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불능은 위험부담 문제. 쌍무계약에서, 그죠? 쌍무계약에서 책임 없는 불능이면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가 소멸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 저 위험부담 문제로 가요. 책임 있는 불능일 때 이때 이제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뭐 흔히 많이 나오는 게 시험에도 곧잘 나오고, A가 이 땅을 B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이 땅이 국가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수용당했으면 이제 불능된 거죠. 불능된 건데 이게 이 사람한테 책임 있는 불능입니까, 이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 없는 불능입니다. 책임 없는 불능이니까 이거는 해지하고 소멸 청구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문제라 그랬습니까, 이게? 위험부담 문제. 쌍무계약에서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그 사람에게 책임 없는 불능입니다. 그럼 이쪽에 채무가 소멸돼버리고 이쪽에 대금 채무도 소멸돼버리고, 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미 지급한 돈이 있으면 돌려받고 끝나는 거죠. 맞죠? 자, 책임 없는 불능은 무슨 문제?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한 가지 있긴 있어요. 다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또 있습니까? 자, 수용되면은, 자, 국가가 이렇게 수용했으면은 수용 보상금이 생겨나잖아요. 수용 보상금. 이쪽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땅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땅 그거 못 넘겨주니까 그 대신에 이거라도 넘겨라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뭐죠? 대상 청구, 이런 문제가 생겨나요. 대상 청구. 다만 자신은 매매 대금 줘야 되고, 그죠? 대금 줘야 되고,
그래, 이 땅의 보상금은 나한테 넘겨달라 할 수 있는 거고, 바로 대상 청구 문제. 이런 문제는 생겨납니다. 아무튼, 자, 책임 있는 불능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협의 취득되었다면, 협의 매수되었다면, 자, 국가에 협의 매수된 겁니다. 이러면 이건 책임 있는 불능입니까? 책임 없는 불능입니까? 이거는 책임 있는 불능이에요. 이거는 이정매매입니다. 그죠? 이때는 해지하고 손배 청구하겠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관로 2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수용된 경우. 자, 수용된 경우에는 그다음 세 번째 줄 중간에 이행 불능 이유로 해제권 행사 못합니다. 다만 협의 취득되었다면 이거는 책임 있는 거지. 그죠? 책임 있는 거니까 해지하고 손배 청구 가능해요. 그 다음에 관로 3번은 뭐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로 4번 급부 불능. 자, 불능돼야 됩니다. 불능돼야 돼요. 자, 그래서 갑이 이 땅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말이죠. 그 후 나중에 제3자 병이 이렇게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또는 가처분 들어왔습니다. 처분제 가처분 들어왔습니다. 또는 병에게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 설정 들어왔습니다. 기타 등등. 자,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기타 등등. 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손배 청구하겠다. 어떻습니까? 돼야 안 돼요? 또는 뭐 경매 들어왔다. 어때요? 자, 가압류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자가 돈만 갚으면 이건 당연히 말소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 소유권을 다투고 가처분 들어왔다 하더라도 가처분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이자가 소유자가 아닌 걸로 판명된 겁니까? 아니죠. 이자가 가처분 해놓고 그래 그 등기 말소하라 라고 소송 들어올 겁니다. 그 소송에서 이자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 다시 가처분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소유자다, 이 사람이 소유자다 라고 지금 단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면은 저거. 자, 다시 제3자가 나타나서 그 땅은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지만 그거는 갑의 소유가 아니고 그거는 내 땅이다. 이러면서 타인에게 팔지 말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들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소유자인 걸로 판명된 건 아니에요. 소송 다 끝나봐야 알아요. 그죠? 또는 원래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했지만 이 등기가 무효인 걸 이유로 말입니다. 타인에게 팔지 말라고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효로 지금 판명된 건 아니에요. 맞죠? 그죠? 자, 또는 가등기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면 이자의 이 계약 이행은 이제 불능된 거다?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맞죠? 이것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경매 들어왔다 하더라도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 들어왔다 하더라도 돈만 갚으면 경매는 언제든지 중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불능됐다라고 단정 못해요. 그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중간에 맨 밑에 줄 매매 목적물에 가압류 들어왔다.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왔다. 그 다음에 건조당권 들어왔다. 또는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가 뒤에 기입되었다. 이거는 뭐 심히 안 나오겠죠. 예고등기 없어졌으니까. 자, 이런 게 들어왔다고 해서 곧 메이드인의 채무가 불능됐다 라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죠? 자, 경매는 제가 빼는데 판례가 있습니다. 경매 들어왔다 하더라도 곧 불능됐다 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밑에 4번의 기타에서 관로 1번의 사정 변경. 자, 한 번 더. 자, 사정이 변했다. 어느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자, 판례 입장입니다. 그 법리는 인정합니다. 사정이 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의 그 법리 인정해요. 판례가 이렇게 요건을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당사자가 예상 못했던 그런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상 못했던 아주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 계약도를 하게 되면은 한쪽 당사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친위 측에 반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게 될 때,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 객관적 사정의 변화가 생겼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 계약 당사자 일방의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 사정 변화 아닙니다.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 사정의 변화가 아니고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례가 말했어요.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 법리를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요건은 계약 당시에는 예상 못했던 아주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계약 내용들을 하게 되면은 한쪽 당사자가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되는, 즉 신의 측에 반하는 이런 결과가 생겨나 버릴 때, 그 다음에 객관적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러면 해제할 수 있대요. 다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말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이거는 해제할 만한 사정의 변화다 라고 인정한 예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있다 없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인정한 예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막 심각한 예를 들더라도 속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옛날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승만 때. 그때 화폐 가치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어요.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도를 하게 되면은 매도인이 받는 돈은 말입니다. 계약 당초와 비교하면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다. 아니래요, 판례가. 아니래요, 그죠? 심각하지, 그죠? 몰라요. 그 옛날에 나온 판례여서. 지금 나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폐 개혁 때문에 화폐 가치가 폭락해버리고, 그래서 계약 내용대로 그 돈을 받으면은 이거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도 이거는 해지할 만한 사정의 변화가 아니래요. 웃기죠, 그죠? 우리 교재도 하나 지금 소개해 놓았는데, 자, 그게 48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로 피너뛰어서 매수인이 당초 의도했던 음식점 건축이 불가능하 돼요. 여러분, 자, 어때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보통 문제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이거 해제할 만한 사정의 변화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해제할 만한 사정의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래요. 아무튼, 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이거는 해제할 만한 사정의 변화다 또는 사정 변경의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면 다 X하세요. 예? 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거는 좀 심하다 싶더라도 속지 마세요.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인정한 판례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리는 인정하는데 그 위에 동그라미 1번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제 법리 자체는 부정 안 해요.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해제하려면 계약성립 당초에는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고 그 계약 내용대로 하게 되면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때 이때 인정되는데,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화지 계약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사정 변화가 아니래요.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3번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는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자, 해지는 인정한 예가 있어요.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는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A 회사하고 그러면 B 회사 사이에 지금 계속적인 거래 관계 있고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요.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 다음에 대금 채무가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대금 채무에 대해서 이 회사가 자기 회사 이사 C에게 요구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쓴 겁니다. 자, 이때 보증되는 채무가 일정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늘어납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 그래요. 계속적 보증. 다른 말로 근보증이라 그럽니다. 근보증. 우리가 공부했던 건조당하고 개념적으로 같은 거예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불특정의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면 건조당권이죠. 그죠? 보증이면 근보증이라 그래요. 자, 근보증에서는 이 보증인의 이 사람의 책임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퇴사했다면
퇴사하기 때문에 사정이 변했음을 이유로 이 보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는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자, 뒷페이지 그 박스, 자, 해지하기 전에 최고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자, 이거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자, 최고 필요한 거 두 가지 보세요. 자,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지할 때 최고 먼저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완전 이행, 이 가능한 불완전 이행. 자, 불완전 이행 했는데 완전 이행은 가능하대요. 그러면 채권자는 완전 이행하라 라고 한번 최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지하겠죠. 그죠? 요거 두 개 말고는 다 최고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내용이 좀 많은데 아무튼 왼쪽 두 개만 확실하게 숙지하면 나머지는 최고 필요 없다고 외우세요. 그냥 왼쪽 두 개만 최고 필요하고 나머지는 무슨 말로 나오더라도 다 최고 필요 없다. 그죠? 자, 그렇게 뭐 외우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해제권의 불가분성,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C 소유 물건을 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은 철인데 각 500씩 지급하기로 그렇게 약정했다 쳐요. 그런데 B는 이행했는데 이 사람이 이행 안 해요. 불이행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해지한다면 이행하지 않는 사람, 채무 불이행하는 사람에게만 해지 통보서 보내면 되는가? 이 계약이 해제되면 당연히 이자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에게 해제한다는 통보 보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해제한다면,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해서 이쪽에서 해제한다면 두 사람 다 해제하겠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에는 그 전원으로부터 그리고 그 전원에게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문,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지할 때 또는 해지할 때 그 전원이 전부 다가 해야 되고 그 전원 모두에게 해야 된다. 그죠? 전원 모두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항에 전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 소멸해버리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쪽에서 B 보고 당신은 500만 원 지급했으니까 당신에게는 해제권 행사 안 하겠다고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A에 대한 해제권도 소멸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이자한테만 해제해가지고는 해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 관해서만 해제권 포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해제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나는 해제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해제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것도 소멸해버립니다. 그죠? 자, 밑에 판례 첫 두 줄만, 여러 사람이 공동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특별한 사정 없다면 공동 임대인 전원의 해지 통지에 따라서 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된대요. 전원이 다 하라. 그죠? 전부 다가 다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전 등기 해주고 인도해줬습니다. 이쪽에서는 잔금 지급 못했습니다. 잔금 미지급 때문에 결국 갑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러면 해제는 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서로 받은 것은 처음부터 받지 않았던 상태로 다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은 물건 돌려줘야 되죠. 물건 반환. 물론 물건 반환에는 그 등기 말소도 포함될 거고, 그죠? 등기도 말소해줘야 되고. 그러면 물건만 돌려주면 되는가? 그동안의 사용료, 과실 말입니다. 과실 이것도 돌려줘야 됩니다. 과실 돌려줄 때 그 과실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현존 여부, 그런 관계없어요. 수취한 과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과실이 다 사라져도 그래도 돌려줘야 돼요. 수취한 것은 현존 여부 관계없이 무관하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받은 과실 다 돌려줘야 돼요. 이쪽에서는
받은 돈을 돌려주죠. 돈 돌려주는데 이자까지도 가산합니다. 이자까지 가산하는데 이때 이자는 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요. 받은 날로부터, 받은 그 다음 날 아닙니다. 받은 그 날부터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출처가 한번 여담으로 해볼까?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할게요. 매수인의 채무 불행 때문에 매도인이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 없다면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도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 받은 계약금도 그것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서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혼동하지 마시라니까. 자, 우리가 매매에서 공부할 때 매수인의 채무 불행 때문에 매도인이 해지하면 이미 받은 계약금은 매도인이 당연히 몰수합니까? 아니죠.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몰수한다. 그런 약정이 있어야 몰수하잖아요. 위약금 약정입니다. 그죠?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그래야 몰수하는 거예요. 그럼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게 있는 게 원칙입니까? 없는 게 원칙입니까? 위약금 약정은 계약서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 없다 이 말은 위약금 약정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매도는 계약금을 몰수하는 게 아닙니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는데 이것도 이자 가산해야 돼요. 그죠? 요 대개면은 계약금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자가 계약 위반하면 이쪽에서 계약금 몰수한다. 약정했다면 그걸 몰수하면 돼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돌려줘야 됩니다. 이때 이자도 가산해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의 채무 불행 때문에 이쪽에 생겨난 손해 배상 청구는 이거는 별개 문제죠. 그죠? 이거는 별개 문제, 손배 청구할 수 있죠. 아무튼 계약금도 돌려주는 게 원칙이고 이 사람은 채무 불행 때문에 생긴 실제 그 손해 이걸 배상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죠? 실제 손해 이걸 배상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계약금 이거 뭐고 간에 돈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바로 이게 원상회복이죠. 이게 원상회복입니다. 다시 매수인은 과실도 돌려줘야 돼요. 매도인은 이자도 가산해줘야 됩니다. 이때 서로 간에 이 원상회복은 동시 이행관계 있죠. 그죠? 동시 이행관계에서도 그래도 이자 가산해요. 맞죠? 동시 이행관계에서도 그래도 이자는 가산합니다. 요건데 이자 가산한다는 게 이게 이행 그 지체 책임으로 이자 가산합니까? 원상회복입니까? 이게 원상회복이지. 이행 지체 책임으로 이자 가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행 지체라면 이걸로 이자 가산한다면 동시 이행 관계 있다면 이행 지체가 아닐 테니까 이자 가산 안 하겠지만 이거는 원상 회복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동시 이행 관계에서도 이자는 가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자, 뒷페이지에 중간에 원상회복에서 괄호 2번 두 번째 줄. 자, 동시이행관계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안 따지고 매도인은 그 매매 대금에다가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 됐죠?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 자, 법정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원상회복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매수인은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 이거는 현존 여부 떠나서 무조건 돌려줍니다.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세 번째 줄 중간쯤에 감값이 상당액은 별도로 반환 안 해도 돼요. 감가는 자연 그 소모분이죠. 그죠? 이거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감값이 만큼의 가액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값이 상당액은 별도로 반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괄호 1번, 요 말은 뭐 아실 겁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자동 복귀. 매수인의 등기 말소 안 해도, 맞습니까? 매수인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그래서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 시험권은 물권적이다.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전 등기했어요. 근데 이자가 대금 다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것도 처음부터 없던 게 돼버려요. 그래서 소유권이 소급해서 매도인 갑에게 복귀한다. 이 소유권 복귀는 해제의 효과지. 이 등기 말소 효과 아닙니다.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 이거는 이미 복귀된 소유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니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거는 당사자가 이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합의로 해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때요? 합의로 해제하는 것도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그것도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합의한 겁니다. 맞죠? 합의 해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합의 해제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으면 소유권 자동 복귀입니다. 이 등기 말소 안 해도. 그래서 합의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것도 물권적이다.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해할 수 없죠? 제3자의 권리 할 수 없습니다.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할 수 없다. 자, 그 전에 했던 거 해볼게요.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고, 을이 다시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대금 지급 다 하지 못하는 바람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이 갑이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더라도 이 제3자의 권리 할 수 없죠? 이자가, 자, 등기 한자이면 보호되죠. 그죠? 등기 한자면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는 반환 청구 안 돼요. 그죠? 안 되고 이 을에게 해제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 따라서 가액 반환 청구밖에 안 돼요. 해제할 때 목적물이 만약에 1억이면 1억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이쪽에다가 물건 반환 청구는 안 돼요. 자,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할 수 없다. 이때 제3자는 등기와 같은 공시의 방법 갖춘 자라야 된다. 맞습니까? 만약에 가등기만 해놓았다면 보호된다 안 된다? 제발 제 말에 무작정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 문장 만들 때는 앞에 지문하고 뒤 지문 이렇게 만들 때 앞에 지문 오케이 했으면 뒤에 지문 그냥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써버립니다. 예? 이게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유도해요. 유도. 그죠? 그런데 유도 당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자, 등기한 사람은 보호됩니다. 그죠? 가등기만 해도 소유권 이전 정후권을 가등기만 해놓아도 이거는 공시 방법 맞잖아요. 보호됩니다. 그죠? 보호돼요. 그런데 이자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놓았다. 이거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등기 무가 건물입니다. 미등기 무가 건물이어서 등기를 못하고 무가 건축물 그 대장에다가 소유자로, 자, 무가 건축물 그 관리 대장에다가 소유자로 등재했습니다. 이런 보호됩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등기한 사람 또는 가등기한 사람까지만 보호돼요. 자, 거기까지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하시면 참 기특한 일인데, 자, 이자가 등기하면 보호된다 그랬죠. 근데 이자가 살 때 말입니다. 살 때 이자가 아직 잔금이 다 지급 안 했다는 거, 잔금을 다 지급 안 했다는 거, 그래서 해제될지 모른다는 거, 그 가능성을, 해제될 가능성을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보호된다. 됩니까? 된다 그랬죠? 그죠? 해제될 이자가 채무를 아직 지급 다 못했다는 거, 그래서 어쩌면 해제될지도 모른다는 거, 그 가능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호된다는 말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는 지문 만들기가 좋아요. 자, 이렇게 사례 줘놓고 뭐 1 어쩌고 2 어쩌고 3 어쩌고 썼다가 마지막 4번에
만약에 다만 제3자 병이 미리 사전에 해제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그럼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은 만들기가 쉬워요. X 그죠? 가능성 알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호된다는 거. 자, 그래서 자, 4번의 괄호 1번 첫 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해할 수는 없다. 이때 그 판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제3자가 그 밑에 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자, 그 밑에 내용들은 요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들 한번 이렇게 쭉쭉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자, 제3자는 등기한 자 그리고 가등기한 자까지만 보대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자, 값 소유 부동산 을에게 팔았어요. 이전 등기했고 제3자 병이 너에게 담보를 잡았습니다. 저당권설정 또는 전세권설정 또는 가압류 또는 대항력 갖춘 임차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대금 다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어요. 자, 이때 이런 권리들 보호된다, 보호 안 된다? 다 보호돼요. 자,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는 당연히 등기한 것들이죠, 그죠? 등기 안 하고는 이런 권리는 안 생겨납니다. 당연히 등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호됩니다. 이거는 등기 아니지만 이 자체가 공시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에서 물론 일반 임차권에서 임차권 등기했다 이러면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보호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일 때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으면 그 자체가 공시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우 말입니다. 요 경우 해제하면 소유권은 갑에게는 복귀합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해요. 그러나 임차권은 요거는 보호돼요. 그러니까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매도인 이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기억나죠? 자, 그것만 확인할게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매도인이 바로 밑에 줄 중간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동그라미 5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호를 받는 제3자가 된대요. 자,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이 이 주택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자가 대금 다 지급했습니다. 인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는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이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임대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매수인으로부터 병이 임차해서 대항력권을 갖추었다면, 자, 이게 계약이 해제가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자, 이전 등기 안 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다면 이 사람은 사용 수익의 권한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은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책에는 제가 안 쓴 것 같은데, 자,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법원에서 주택을 낙찰받았습니다. 일단 낙찰받았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일단 정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낙찰 받은 거죠, 그죠? 요 사람에게서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했어요. 이랬을 때 이자가 보호될까? 다시 주택을 경매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진 자, 좀 있으면 소유권 취득해요. 그 자로부터 임차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사람도 보호되는 제3자가 되는가에 관해서 판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졌다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그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까지는 없는 걸로 봐요. 예? 임대할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걸 임차했기 때문에 여기는 보호가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책에다 제가 안 썼죠. 그러면 각자 머리에도 각자들 머리에다 쓰시고. 자, 그걸 밑에 쓸까요? 네. 자, 그 밑에 그 동그라미 5번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그 밑에 이렇게 쓰세요.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진 자로부터 임차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결론만 그렇게.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정해진 자로부터 임차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자, 그런 사람은 왜 보호 안 된다? 이거는 임대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임차한 거다, 그죠? 그래서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에 괄호 2번은, 자, 괄호 2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괄호 2번은,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이전 등기했고, 현대 이자가 대금 다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채무 불이행 때문에 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 통보서가 을에게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병이 말이죠, 이걸 가압류해버렸습니다. 을에 대한 채권자 병이 이걸 가압류해버렸어요. 이때 가압류한 이 병은 이미 해제가 된 사실은 자기는 몰랐습니다. 보통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때 갑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이미 해제함으로써 소유권이 이미 복귀된 상태다. 소유권이 이미 복귀된 상태에서 가압류한 거니까 당신은 보호 안 된다, 그렇게 말 못한대요. 해제가 된 후라도 이 등기가 말소 안 된 상태라면, 그러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이익관계 맺은 자는 보호를 받는데요. 이래죠? 자, 이미 해제된 후라도 이 등기가 말소가 아직 안 되었다, 그죠? 그 상태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이익관계 맺었다면 이거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 두 줄, 자,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라도 해제에 따른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이 관계를 갖게 된 선의 제3자는 보호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괄호 3번에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제3자에 포함 안 되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지금 매매 대금 채권이 생겨난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 병이 나타나서 이걸 압류 또는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 또는 양수했습니다. 양수하고 혹시 이자가 또 이걸 이중 양도할까봐 이걸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이 을이 이 계약을 해제해버렸습니다. 이걸 해제해버렸다. 이랬을 때 이 사람 보호된다, 보호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이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고 이 채권도 처음부터 없던 채권 돼버립니다. 이걸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양수한 자, 이거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이거 자체를 양수한 자, 이걸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그는 보호가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한 발짝만 딱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양수한 자로서
을이 말이죠. 병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병이 이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물건 인도 안 해주는 바람에 해제해버렸어요. 해제해버렸을 때 이때는 이자가 받은 돈을 을에게 원상 회복해 줘야 되는가, 안 해줘도 되는가? 이거는 판례가 원상 회복해 주래요. 판례입니다. 조금 혼동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자가 받은 돈을 이자에게 돌려주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다시 해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계약, 그 계약상의 채권, 이걸 압류한 자, 양수한 자, 이런 사람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어서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되면은 이미 돈을 받은 것이어도 이거는 부호가 안 되니까 그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거는 한 발짝 괜히 들어갔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근데 어떤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시험에 출제됐는데 우리 시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머리가 복잡하면은 아까 분명히 이러면 혼동할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혼동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차치하고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해제로 인해서 소멸되는 채권, 그 자체를 양수한 자, 그걸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 이거는 보호가 안 된다라고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중간에 해제로 소멸되는 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양수한 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자,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때 그 제3자 병은 을에 대해서 양수금의 청구를 할 수 없거니와, 자, 이 병은 을에 대해서 내가 양수했으니까 채권금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이걸 을에게 원상회복으로 돌려주라. 이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해제로 소멸되는 채권, 이 자체를 압류한 자, 가압류한 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수익자도, 이자도 원칙적으로는 보호되는 제3자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부했었죠. 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 제3자는 선의로 수익 표시했다 하더라도 보호 안 되죠, 그죠? 이미 돈 받았다면 그 자한테 원상 회복 청구 못 한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자는 보호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해제에 따른 소멸 청구입니다. 해제에 따른 소멸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자, 이거 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갑의 부동산에 을이 이미 가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3자 병한테 파는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파는 사람은 이 가등기 다 해결해 주겠대요.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라. 그래서 병이 샀습니다. 사서 이제 등기했습니다. 등기하면은 각종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취득세, 등록세, 돈 들어가죠, 그죠? 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돈 1,000만 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이게 번득이 돼버렸습니다. 번득이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말소돼 버렸어요. 이게 번득이 되면 지금 말소되죠, 그죠? 이게 말소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채무는 이제 불용된 거죠. 불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제해버리고, 이 계약을 해제해버리고 선배 청구 들어가잖아요. 선배 청구 들어갈 때 만약에 이게 당초 시가 1억인 상태에서 1억에 사는 계약했습니다. 근데 시가가 폭등하니까 이자가 번득이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가액이 1억 5천까지 올랐다 쳐요. 그러면 이자가 선배 청구 들어가면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청구 들어갑니까? 내가 만약에 병이면 얼마 배상 청구할래요? 1억 5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일단 1억 대금 준 것은 이거 돌려달라. 이거는 원상회복이지. 손해배상 아니에요. 1억 지급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그럼 이제 소매 청구는 얼마 할까? 얼마 할까요?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야지 뭘 그렇게 망설여요. 만약에 이자가 약속을 지켰다라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벌 수 있었잖아요. 물론 비용은 떨구고 결국은 실제 이익은 4천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자기가 돈 비용을 썼으니까 5천 원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요컨대 원래 해지하고 소매 청구 들어갈 때는 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생겼을 이익, 즉 이행. 다시 한 번 더. 자, 원래 해지하고 소매 청구할 때 이자가 이 계약대로 이행을 했더라면 이자에게 생겼을 이익, 즉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 청구 들어갑니다. 이행 이익의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요. 근데 시가가 오른 상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아니라면 자, 이행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거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요거는 무슨 손해입니까? 자기가 소유권 취득하리라 믿고 지출한 돈이죠. 믿고 지출한 돈. 바로 신뢰 이익을 손해입니다. 그죠? 자, 결론. 해지하고 손해 청구할 때 원칙은 뭘 청구한다? 이행 이익의 손해 청구 들어가요. 근데 이거 청구 못할 상황이라면 그 대신에 요거 청구 들어가요. 둘 다 청구합니까? 아닙니다. 원칙은 이행 이익의 손해 청구. 그 다음에 이거 안 한다면 또는 못 한다면 그에 가름해서 그 대신에 그죠? 요거 청구 들어가요. 그죠? 자, 그래서 첫 줄 해자와 아울러 손해 청구할 때 뭘 청구하는 게 원칙이다?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에 가름해서 이 말은 그 대신에 그죠? 가름해서 발음의 뒷줄 신뢰 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름하니까 두 개 다 청구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쉬시고요.